오늘은 6장 모멘텀 이퀘이션 운동량 방정식입니다. 자, 먼저 나오는 내용이 최정력과 표면력입니다. 최정력은 바디 포스, 물리적인 접촉 없이 작용하는 힘이다. 시스템 내의 모든 입자에 적용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시스템이 뭐라고 그랬죠? 시스템은 유체 덩어리, 유체의 매스 이렇게 이해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시스템 유체 매스 내의 모든 입자, 특히 유체에서는 입자 알갱이 하나하나가 다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 시스템 내에 있는 모든 유체 입자에 적용하는 힘이다. 표면뿐 아니라 내부의 모든 입자, 그것이 바디 포스의 특징입니다. 이 밑에 보면은 바디 포스의 이그젬플로 나와 있는 게 magnetic force, electric force, gravity force.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포스가 유체역학에서는 이 gravity force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면력은 surface force인데 상호작용하는 두 물체 간의 접촉을 필요로 하는 힘이다. 접촉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surface에서만 작용한다. 물리적인 접촉이 있는 입자에만 적용한다. 그래서 예를 보면은 압력, pressure force, shear force, buoyant force, lift force, drag force, surface tension force, thrust force, 추력이라고 하는 거죠. 주로 비행체에서 많이 쓰는 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체 쪽으로 넘어오면은 이제 마찰력이라고 하는 frictional force, tension force, spring force, support force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시스템과 입자의 차이 다시 한번 상기하기 바랍니다. 자, 역시 이 모멘텀 이퀘이션도 뉴턴의 이법칙에서 시작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뉴턴의 이법칙만 잘 이해하고 있어도 이런 유체 역학을 배우는데 그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뉴턴의 이 법칙은 시그마 F 여기 external equal m 곱하기 a 질량 곱하기 가속도. 그래서 작용하는 외력의 합은 관성력과 같다 하는 뜻인데 관성력이 뭐냐? 쉽게 얘기해서 작용하는 힘의 외부에서 작용하는 외력의 합은 가속도에 비례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이 가속도 성분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관성력이 뭐냐 하는 것은 잠시 후에 다시 나오게 됩니다. 여기 그림 6.4의 설명을 보면은 비행기가 여기 탑뷰로 위에서 봤을 때 그리고 앞에서 봤을 때 그 다음에 외력의 합 이렇게 돼. 위에서 봤을 때 이런 곡선 경로를 따라 비행하게 되면은 이 곡률의 바깥쪽으로 이런 이제 쏠리는 힘이 작용하게 되죠. 우리는 이제 원심력이라고 배웠죠. 원심력. 근데 이 원심력이 작용하는 비행기는 바깥으로 이제 궤도를 이탈하려는 힘이죠. 힘인데 그 힘에 맞서기 위해서 비행기 자체가 날개가 이렇게 각도가 있기 때문에 양력 이제 뜨는 힘을 받게 되는데 똑바로 날지를 않고 이렇게 곡선 비행을 할 때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기울어져서 세타만큼 기울어져서 비행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양력은 비행기 날개의 수직 방향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양력과 비행기의 자체 중량의 합은 힘이 벡터이기 때문에 이 두 힘의 합은 이렇게 작용을 하겠죠. 양력과 비행기의 중량의 합력은 안쪽으로 작용을 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바깥으로 도망가려는 힘과 이렇게 양력과 자체 중력의 합력이 서로 비기게 돼서 비행기는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곡선 경로를 따라서 비행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깥으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이제 관성력, 원심력인데 이걸 우리가 이제 관성력이라고도 부른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성력과 비기는 이 양력과 중력의 합의 크기, 이것이 이제 힘이니까 질량과 가속도의 곱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나타난 이 가속도 성분이 이제 부심 가속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 식은 이해가 가죠. 작용하는 외력의 합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의 항으로 나타난다. 근데 이 가속도라는 게 단위 시간 동안 속도의 변화율 아닙니까? 그래서 dt분의 dv인 거죠. 물론 벡터고요. 그래서 요 m 질량은 이제 스칼라량이니까 이거를 요 미분기호 안으로 끌고 들어오게 되면은 dt분의 d 곱하기 mv가 이제 질량 곱하기 속도 해가지고 운동량이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시스템 내에 있는 요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유체 덩어리, 그냥 유체 덩어리라고 써주면 쉬울 텐데 시스템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냥 유체 덩어리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 유체 덩어리이기 때문에 안에 수없이 많은 입자가 있죠. 만약에 이 입자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셀 수 있다고 하면은 시그마 기호로서 전체 모든 입자에 대한 운동량의 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운동량의 합으로 나타내면은 이거는 시스템 내의 모든 입자에 대한 운동량의 단위 시간당 변화율이 되겠죠. 그래서 이 모든 입자에 대한 운동량의 합을 대문자 m으로 써주면은 이 m은 dt분의 dm은 폐쇄형 시스템 안에서의 단위 시간당 운동량의 변화율이 되는 겁니다. 그럼 또 여기서 폐쇄형 시스템은 뭐냐? 폐쇄형 시스템. 여러분들이 이제 5장에서 배웠죠. 5장에서 폐쇄형 시스템과 개방형 시스템 배웠어요. 시스템은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방금 배웠듯이 시스템은 그냥 유체 덩어리. 근데 폐쇄형 시스템 하면 그럼 뭐냐? 아마 5장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폐쇄형 시스템 하면은 주로 고체에 적용되는 개념이다. 고체, 딱딱한 고체. 따라서 고체 입자 하면은 이제 고체 알갱이가 되는 거죠. 고체 알갱이는 딱딱하다는 속성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이것이 하나, 둘, 셋, 넷
셀 수도 있고 그 입자 하나하나를 추적할 수도 있어요. 따라갈 수가 있다 이거죠. 따라가면서 입자의 운동 경로라든지 유속 또 가속도 이런 거를 이제 추적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폐쇄형 시스템은 5장에서는 이제 고체 입자에 해당한다 주로. 근데 이게 반드시 고체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입자를 추적할 수 있을 경우에는 폐쇄형 시스템이라 부르기도 한다 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폐쇄형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유체 덩어리인데 시스템이니까 유체 덩어리인데 폐쇄형이다. 추적 가능한 유체 덩어리에 레이블을 붙여놓는 것도 아니고 추적하기가 쉽지는 않죠. 실제 쉽지 않아요. 실제 쉽지 않은데 이거를 이제 색소를 타가지고 마킹을 한다 해도 유체는 이송과 확산이 쉽게 일어나게 되고 이송 확산하는 과정에서 여기저기 퍼지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유체 입자 하나하나를 따라서 속성을 추적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하지만 이론 전개상 필요할 때는 추적 가능하다고 가정하고 이론을 전개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유체 입자 덩어리를 폐쇄형 시스템이라고 가정해서 이론을 전개하는 경우들, 이 경우가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체 덩어리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은 이 덩어리가 이제 운동을 하겠죠. 운동을 하는데 이 덩어리를 예를 들어서 이제 고무풍선 같은 막으로 이 유체 덩어리를 둘러싸서 그 모양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추적할 수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하는 게 폐쇄형 시스템이에요. 시스템을 어렵게 생각하면 한이 없습니다. 쉽게 생각해야 돼요. 폐쇄형 시스템. 시스템의 총 운동량을 대문자 m이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시스템 내 개별 입자의 운동량의 합이다. 이건 이제 알갱이 하나하나 셀 수 있을 때 시그마 기호를 쓰지만 셀 수 없을 때는 인테그럴 적분을 통해서 운동량을 표현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운동량 방정식을 유도하는데 바로 앞선 식 6.5가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식 6.5라고 하는 거는 이제 외력의 합이, 이건 방금 배운 겁니다. 외력의 합이 MA와 같고 관속력과 같고 이거는 단위 시간당 운동량의 변화율과 같다. DT분의 DMV인데 DT분의 DMV인데 MV가 운동량이고 시스템 내 운동량의 총합을 대문자 M으로 쓴다면은 DT분의 DM 이거는 이제 폐쇄형 시스템 또 이거 뭐 써줄 필요는 없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외력의 합이 힘이 가해진 외력의 합이 단위 시간당 운동량의 변화율과 같다. 이 식에 이게 6.5인데 레이놀즈 수송 이론을 적용했더니 6.6식이 됐고
요 dt분의 dm이 가해진 외력의 합과 같기 때문에 결국 외력의 합은 6.6식의 좌변, 우변과 같아진다 하는 거예요. 그게 6.7식인데 6.7식을 보면은 V, 소문자 V가 관성기준 좌표계에 대한 속도이고 대문자 V는 검사 표면에 대한 속도. 그래서 소문자 V는 관성 좌표계에서 시스템의 속도이고 대문자 V는 컨트롤 서피스 검사 표면에 대한 시스템의 상대 속도다. 자, 여러분들 이 말이 다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들 지난주에 시험을 봤지만 진도 나간 지가 몇 주 됐기 때문에 레이놀즈 수송 이론 나오고 폐쇄형 시스템 나오고 소문자 V, 대문자 V, 또 관성 기준 좌표계, 검사 표면, 검사 최적 이런 거 나오니까 당황스러울지도 모르겠어요. 당황하지 말고 천천히 한번 복습을 해보자고요. 폐쇄형 시스템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설명을 했고 나머지를 이해를 하려면은 관성 좌표계가 뭐냐, 시스템의 속도라는 거는 관성 좌표계는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시스템의 속도라는 거는 유체의 속도다. 유체 덩어리라고 했으니까 유체의 속도다. 그리고 검사 표면에 대한 속도, 검사 표면에 대한 시스템 유체의 상대 속도다. 검사 표면에 대한 유체의 상대 속도가 라지 V. 소문자 V는 유체의 속도다. 이게 뭐냐? 이게 뭐 그러면 꼭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냐? 안 하면 안 되냐? 그런 의문이 생길 수 있죠. 여기서 잠깐 5장으로 돌아가서 레이놀즈 수송 이론을 한번 복습을 해보자고요. 대문자 V는 대문자 B는 시스템 유체의 총량 특성이라. 소문자 B는 강도 특성이라. 강도 특성 해가지고 이거는 대문자 단위 질량당 총량 특성, 강도 특성이다. 5.16에 어떤 시간 t에서의 폐쇄 시스템의 총량 특성은 컨트롤 볼륨 안에 총량 플러스 들어오는 총량 델타 B, 그리고 시간 t 플러스 델타 t에서의 총량 특성은 t 플러스 델타 t에서 컨트롤 볼륨 내부의 총량 플러스 나가는 양 16, 17인데 왜 여기서 비록 유체지만 폐쇄형 시스템으로 간주할 수 있느냐? 밑에 그림을 보세요. 어떤 뭐 이게 뭐 꼭 탱크처럼 생겼는데 탱크로 유체가 유입이 되고요. 반대편으로 유출이 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 유체가 하나하나 셀 수 있는 알갱이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생긴 어떤 유체의 바운더리, 유체 덩어리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냥 이렇게 합시다. 생긴. 그러니까 이게 오른쪽 아래가 약간 이렇게 왼쪽 아래가 튀어나와 있죠. 요건 이제 들어가는 양을 이제 표시하기 위해서.
컨트롤 볼륨은 까만색 점선이에요. 얘는 고정이에요. 컨트롤 볼륨 얘는 고정인데 요 컨트롤 볼륨을 꽉 채우고 일부 이제 들어가는 유체 일부를 이렇게 바운드로 해가지고 요 바운드 내의 유체 덩어리 얘를 시스템으로 보는 거죠. 유체 덩어리니까 얘는 경계가 이렇게 뚜렷한 요 어떤 이제 탱크와 관을 흐르는 유체이기 때문에 경계가 이제 각진 경계가 이렇게 뚜렷하죠. 그래서 비교적 이 유체를 추적해서 유체의 어떤 유량이라든지 볼륨 이런 거를 이제 추적하기가 용이하다 이렇게 가정을 한 거예요. 이게 시간 t에서 이런 거고 t 플러스 델타 t라는 시간이 지나가게 나면은 이 유체가 흐르게 되니까 유체 요 탱크 내부는 여전히 꽉 채워 있다고 가정을 하고 요 들어가던 유체가 이제는 이제 반대쪽을 통해서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5.16부터 5.19, 20, 21 이러한 식들을 다 종합해 보면은 총량 특성의 시간 변화율은 요 라그란지안이라는 거는 요 빗금친 이 매스를 따라간다는 겁니다. 따라간다는 거예요. 요 총량 특성의 시간 변화율은 오른쪽의 항에 있는 두 개의 항 컨트롤 볼륨 안에 있는 매스의 시간 변화율 플러스 컨트롤 서페이스를 통해 출입하는 매스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식이 이제 레이놀즈 트랜스포트 식이 되는 거죠. 이 식의 요지는 그거예요. 총량 특성의 시간 변화율은 컨트롤 볼륨, 이 점선 아닌 컨트롤 볼륨 아닙니까? 컨트롤 볼륨 안에서의 총량 특성의 시간 변화율. 내부에서 생성되기도 하고 소멸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컨트롤 서페이스 표면을 통한 총량의 출입의 합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관성좌표계라는 게 나오는데 관성좌표계가 있으면 비관성좌표계라는 게 있겠죠. 엘리베이터 내에 사람이 작용하는 힘과 운동을 해석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제 엘리베이터 밖에서 관측하는 방법이 있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관측하는 방법이 있는데 밖에서는 이 사람의 이제 절대좌표계로 해가지고 사람이 실제 엘리베이터가 이제 내려올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내려오고 올라가는 때 이 사람이 이제 운동하는 가속도 이런 게 이제 밖에서 보는 이제 절대 속도, 절대 가속도의 항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작용하는 이제 외력의 합, 외력이라는 거는 이 사람의 이제 몸무게, 그 엘리베이터가 고정돼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 사람이 저울을 누르는 무게, mg가 되겠죠. 그런데 엘리베이터의 운동에 따라서 이제 올라가는 동안에는 이 저울을 더 누르게 되고 내려올 때는 저울을 덜 누르게 되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의 운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힘을 빼주게 되면은 이 사람의 실제 운동하는 가속도만큼의 이제 관성력 항으로 나타난다 하는 거고요.
엘리베이터에 같이 타고 있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같지만은 이제 가상의 힘을 통해서 관성력을 표현한다. 그래서 이걸 뭐 너무 깊이 이렇게 따지려고 들 게 아니라 그러면 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관성좌표계 엘리베이터 밖에서 보는 시각에서 사람의 운동을 표현하려고 한다. 그래서 합력은 이제 관성력의 합과 같다.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관성좌표계라는 거는 이제 컨트롤 볼륨 밖에서 본다. 이것만 이해하면 되겠어요. 컨트롤 볼륨 안에서 보면은 비관성좌표계, 컨트롤 볼륨 밖에서 보면은 관성좌표계 이렇게 구별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6.7식으로 돌아가면은 작용하는 외력의 합이 지금 이제 아까 dt분의 db 총량 특성 그 대문자 b 대신에 지금 운동량이 들어갔고 이것이 결국은 작용하는 외력의 합과 같고요. 그 식이 컨트롤 볼륨 내부에 V 곱하기 로 VD 하면은 이게 질량이에요. 부피 곱하기 질량 밀도니까 결국 질량이죠. 질량 M이 되는 거죠. 질량 M에 요 V는 관성기준 좌표계에 대한 속도라는 거는 요 컨트롤 볼륨 밖에서 봤을 때 속도, 컨트롤 볼륨 밖에서 봤을 때 컨트롤 볼륨 내부에 있는 유체의 속도예요. 알겠죠? 컨트롤 볼륨 내부의 유속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컨트롤 볼륨 내부의 운동량의 단위 시간당 변화율이 되는 거고, 요 두 번째 항 이거는 컨트롤 서페이스에서의 VDA 하면은 요거는 DQ죠. DQ 곱하기 질량 밀도니까 DM이 되는 거고요. 로 곱하기 DQ는 DM이 되는 거고, 여기에 유속, 요 소문자 V는 컨트롤 볼륨 내부의 유속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두 번째 항은 컨트롤 서페이스에 대해서 DM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페이스를 통해서 출입하는 질량에다가 그 질량 출입하는 그 위치에서의 유속,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운동량, 컨트롤 서페이스에 출입하는 운동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좀 더 자세하게 풀어놓은 식이 6.8과 6.9입니다. 6.8은 결국 오른쪽 첫 번째 항이 dt분의 단위 시간 동안의 컨트롤 볼륨 내부의 운동량의 변화율, 6.9는 컨트롤 서페이스를 통해서 출입하는 이제 운동량의 증감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게 6.10의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적분 형태로 표현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방정식의 형태고요. 대개는 이제 관로라든지 유입구와 방류구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런 서메이션 기호를 써가지고 각각의 유입구, 방류구에서의 운동량을 계산해서 서로 합해주고 빼주고 하는 식으로 계산하면 된다 하는 거. 그리고 요 오른쪽
첫 번째 항은 time rate of change of the momentum of the matter inside control volume 이건데 만약에 우리가 정상률을 가정한다면 운동량의 변화, 시간 변화가 없기 때문에 오른쪽 첫 번째 항은 이제 지워지는 항이 돼서 두 번째 항만 계산하게 되는 단순한 형태로 만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뭐 이론적인 부분은 그렇고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 가지 실제 사례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속도가 검사 표면을 가로질러 균일하게 분포할 때 이 그림을 보면은 이제 이런 형태를 이제 베인이라고 해요. 베인. 유체의 방향을 이렇게 바꿔주는 그런 장치라고 볼 수 있겠죠. 속도가 이렇게 1번에서는 이제 Z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Z가 들어오게 되면은 들어오는 부분과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Z의 모양이 똑같아요. 단지 방향이 바뀌었을 뿐이에요. 방향이 이제 45도 아래쪽으로 이제 방향을 틀게 된 거죠. 6.12에 보면은 운동량 흐름의 크기, 운동량은 M 곱하기 V예요. 운동량의 크기 하면은 MV인데 정확히는 이제 단위 시간당 운동량의 변화율 그렇게 해야겠죠. M 다시 됐으니까 단위 시간당 운동량의 이제 흐름도 아니고 이제 운동량 변화율 운동량의 크기와 운동량의 변화율은 완전히 다른 얘기죠. M 다트 하면은 이제 유량에다가 질량 밀도를 곱해준 거예요. 로 Q죠. 쉽게 얘기해서 로 QV가 되는 겁니다. 로 Q는 AV니까 로 AV 제곱이 되는 거죠. 따라서 구역 1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들어오는 Z가 들어오는 부분, 컨트롤 볼륨으로 들어오는 부분에서의 운동량 변화율은 자꾸 흐름이라고 썼네요. M.V는 로 QV 그러니까 로 AV 제곱해서 로가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주어지는 거는 M 다트가 그냥 주어졌네. 2kg per second. 그리고 유속이 8m per second 해서 16N과 같은 크기를 갖고 벡터의 방향은 이제 오른쪽. 근데 나가는 운동량은 45도 미치니까 이런 경우에는 X 방향과 Y 방향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요. 한 번에 풀려고 하지 말고. X 방향을 먼저 생각한다면은 여기서 이제 X 방향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M 다트 V2의 X인 거죠. 마이너스 M 다트 V1의 X인 거죠. 이제 이게 V2, V1이라고 하면 V2, V1 이렇게 첨자를 붙여서 하면은 이제 얘가 이제 로 X가 되는 건데 이게 이제 M 다트가 2kg이라고 해서 2kg 곱하기 V2X는
8m/s 코사인 45도 마이너스 이제 m 다트 2 곱하기 이제 8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가 되겠네. 마이너스 값이 돼요. 계산 결과가 여기 나와 있지 않은데 16뉴턴 28에 16 곱하기 코사인 45도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겠죠. y방향은 fy는 m 다트 v 2의 y 마이너스 m 다트 1의 y v1의 y는 얘가 0이잖아요. y 성분이 없으니까 얘는 m 다트 2 곱하기 8 곱하기 사인 45도가 되겠죠. 사인 2분의 루트 2 8 루트 2네요. 또 굳이 계산을 해보자면은 그러면 뭐 얘는 이제 마이너스 16 곱하기 코사인 40 2분의 루트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요. 이걸 계산하면 이제 답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운동량 집적이라고 하는 건 운동량이 이제 쌓이게 되는 거죠. 검사 최적 내부에 쌓이는 운동량입니다. 내부에 쌓이는 운동량. 그래서 오른쪽 두 개 항 중에 첫 번째 거 검사 최적 내에 쌓이는 운동량의 시간 변화율, 그거를 이제 운동량 집적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정상류에서는 근데 이게 0이 된다. 유체 Z 그 모멘텀 운동량 방정식에서 흔히 나오는 문제가 이런 형태의 문제예요. 유체 Z, 유체를 강한 유속을 갖는 유체 흐름을 Z라고 하는데, 이 Z를 쏘아 가지고 추진력을 얻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유체 Z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보통 이제 수레가 이제 케이블을 통해서 고정돼 있고 수레에 Z를 쏘기도 하고 수레가 외부로 Z를 쏘기도 하고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수레가 운동하는 방향이 이제 정반대가 되겠죠. 이런 문제라는 거죠. 물대포가 수레에 미치는 영향, 물이 속도 V로 노즐로부터 유출될 때, 유출되면은 이제 요 오른쪽 방향으로 카트가 움직이니까 케이블에 장력이 걸리게 되겠죠. 그러한 장력을 구하는 것이 이러한 유형의 문제이다, 이 얘기예요. 예제 6.1은 여러 유형의 예제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예제는 고정 로켓에 적용되는 운동량 방정식. 로켓은 이제 실험용 아주 작은, 무게도 뭐 이런 이제 40g, 0.04kg에 불과하고, 로켓의 직경이 0.01m니까 1cm. 그리고 로켓의 요 꽁무니에서 발사되는 제트의 유속이 450m/s. 그리고 요 이제 쏘는 기체의 질량 밀도가 0.5kg/세제곱미터. 때
배출 Z 내의 압력은 주변 압력과 같다고 가정을 하고 대기압과 같다고 하고 로켓을 얘가 이제 어쨌든 추진력을 받으니까 도망가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요 로켓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요 지지대를 설치하는데 요 지지대에 작용하는 힘 FS를 구해라. 그러니까 요 지지대는 로켓이 도망가지 못하게 아래 방향으로 힘을 주게 되고요. 그거를 이제 F 여기서 R이라고 하고. 근데 이제 로켓의 입장에서는 지지대에 FS만한 힘을 주는 셈이 되는 거죠. 이게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 FR과 FS. 그러니까 지지대의 입장에서는 로켓을 아래 방향으로 눌러주는 거고, 로켓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도망가려는 운동이 작용하니까 지지대를 위쪽으로 이제 지지대에 힘을 가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량 방정식 적용하면 작용하는 외력의 합이 이게 이제 정상류니까 앞에 컨트롤 볼륨 내부의 운동량 변화율 하는 빼고 m.vo m.vi 뭐 이렇게 외워도 되고 로 q 델타 v 이렇게 외워도 됩니다. 그는 이제 vo vi가 됩니다. 어떤 식으로 기억해도 괜찮습니다. 얘보다는 얘가 m 닷은 어차피 계산을 하려면 로 q로 계산을 해야 돼. m 닷이 직접 문제에 주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고 훨씬 많은 경우가 로와 q 값이 주어지기 때문에 공식을 로 q 델타 v로 기억하고 있는 것도 괜찮아요. 그럼 작용하는 외력은 로켓 자체의 중량 W 아래 방향이죠. 연직 상향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이 중량은 마이너스. W가 부호로는 마이너스 부호를 플러스로 써주더라도 이 값은 마이너스 값을 중량이나 항상 연직 하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지대가 작용하는 힘은 로켓의 아래쪽으로 눌러가면서 로켓이 이제 달아나는 거를 잡아주니까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얘도 역시 마이너스 값을 갖는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항은 Z의 운동량의 변화인데 컨트롤 서페이스를 통해서 들어오는 Z는 없고 나가는 Z밖에 없죠. 그래서 m 다트 v0 로 q v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켓의 자중은 40g 있으니까 0.04 곱하기 9.81 플러스 FR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힘이에요. 구해보면은 마이너스로 나오죠. 마이너스는 0.5 곱하기 QV0가 이제 Q는 AV니까 이렇게 A 곱하기 V0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A는 이제 Z의 지름, Z의 단면적 4분의 파이 0.01 제곱 곱하기 450의 제곱.
그래서 FR은 여기 보면은 이제 요것도 사실은 이제 V0가 아래 방향이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 여기서 여기도 마이너스 5가 붙어야 되고요. 그럼 FR은 결국 이제 마이너스 7.95 뉴턴 아래 방향이 됩니다. FS를 구하라고 하면은 이제 플러스 7.95 뉴턴의 위 방향이 됩니다. 자, 6.2는 유체 Z에 적용되는 운동량 방정식이에요. 저울이 있고 저울 위에 수레에 콘크리트가 콘크리트 Z, 샷크리트라고도 하는데 이걸 이제 쏘아 주면은 당연히 이제 그 힘이 작용이 되겠죠. Z가 수레에 미치는 힘이 작용이 되는데 콘크리트의 밀도가 주어져 있고 단면적 그리고 유입 속도가 3m/s 그리고 이제 수레가 도망가지 못하게 케이블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수레가 도망가려고 하면은 케이블의 장력이 작용을 하겠죠. 이제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울에 기록된 중량은 이제 연직 방향의 힘을 계산해라 하는 거죠. 연직 방향의 반력이 저울에 기록된 중량이 되겠어요. 연직 방향의 반력. 그리고 이제 수레의 중량과 콘크리트 중량을 합해서 3,600뉴턴 이게 이제 W라는 거예요. 3,600 뉴턴. 그리고 수레에 연결된 케이블에 미친 장력 T 이 세 가지가 작용하는 외력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X 방향과 연직 방향으로 나눠서 생각하는데 X 방향, 연직 방향을 뭐 Y로 해도 되고 Z로 해도 되고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 Z와 수레가 이루는 각도가 60도. 이것만 주의하면 되겠습니다. X 방향은 작용하는 외력의 합이 로 Q V OX 마이너스 V IX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X 방향으로는 W하고 N은 생각을 안 해도 되겠죠. 장력만 생각을 하면 돼요. 장력이 이제 T인데 이게 이제 마이너스가 되겠고 이게 로 Q 로가 2400 Q가 유입 속도 곱하기 단면적 0.1 곱하기 3 이게 Q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VOX 뭐 들어오는 유속은 있지만은 들어오고 나서 이제 나가는 Z는 없기 때문에 0이고요. 들어오는 거는 이제 3m/s로 들어오는데 60도 각도로 들어오니까 마이너스 3 코사인 60도다.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T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마이너스 1080 뉴턴. 그렇다면은 이런 마이너스 방향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Z 방향은 Z 방향은 이제 연직 상향
그리고 W 플러스 W인데 W는 지금 뭐 플러스라고 했지만 마이너스 방향, 마이너스 값을 갖고 있겠죠. 이거는 로 Q V OZ 마이너스 V IZ. 근데 나가는 Z가 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0이고 들어오는 Z는 3. 이번에는 이제 사인 60도가 돼요. 그래서 얘는 마찬가지 2400 곱하기 0.1 곱하기 3 0 마이너스 이제 들어오는 게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3 이제 사인 60도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W n을 계산하는 거죠. n W는 마이너스 3600이에요. 그러니까 넘기면 플러스 3600이다. 플러스 요 항을 다 계산하면은 1870.6. 답은 5470.6 뉴턴. 즉 상향으로 작용을 한다. 자, 베이는 아까 배웠죠. 유체 Z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사용되는 얇은 형태의 구조물인데, 뭐 터빈의 날개, 배의 돛, 항공기 엔진의 역추진 장치 이런 게 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Z의 방향을 바꾸는데 쓰인다. 중요한 거는 이제 유속이 이제 V1에서 V2, V3로 갈라지는데 요 요량도 요량이 유량은 갈라지겠죠. 유량은 운동량 흐름은 m.v로 같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V1, V2, V3가 방향이 다르지 절대값은 같다고 가정을 하자는 거예요. 방향이 다르지만 절대값은 같다. 그것까진 좋은데 각각의 운동량 흐름, 이 운동량 흐름 계속 운동량의 시간에 따른 운동량의 변화율이에요. 그러니까 T분의 dm이라는 거겠죠. 그렇다면은 얘가 로 Q 델타 V라는 건데, 자 일단 Q가 달라지잖아요. 이와 같이 Z가 양쪽으로 갈라지면은 비록 유속은 같다고 하더라도 이 Q가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운동량 흐름이 m.v하고 같다고 놓을 수 있는지 약간 의문입니다. 이 팁 2는 약간 지금 이 가정이 항상 맞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뭐 이렇게 가정하면은 할 수도 있어요. V1과 V2와 V3가 같다고 가정하면 할 수도 있지만 각각의 운동량 변화율이 같다고 가정할 수 있는지 이건 좀 의문의 여지가 있네요. 팁 1만 기억합시다. 예제 6.3 베인에 적용되는 운동량 방정식. 이거는 뭐 비교적 쉬운 문제. 이거는 뭐 유량이 갈라지고 하는 게 없으니까 방향만 틀어지는 거죠. 그리고 아까 봤던 거하고 이제 똑같은 유형이기 때문에 숫자만 집어넣어서 계산만 하면 돼요.
물 Z가 정지하고 있는 베인에 의해 60도 각도로 방향을 바꾸고 있다. 이게 60도라는. Z의 속도가 30m/s. 지름이 3cm라는 거는 이제 A가 4분의 파이 0.03의 제곱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쉽죠. 이런 문제는 x 방향을 따져보면은 시그마 fx는 로 q v o x 마이너스 v i x. 지금 z가 베인에 가하는 힘? 그럼 뭐 요 지지대가 베인이 z에 가하는 힘을 fx, fy라고 하면은 이 방향을 이렇게 정의를 했네요. fx, fy. 이렇게 하면은 요 fx가 왼쪽으로 작용하는 방향으로 봤기 때문에 얘가 xy 좌표계에서는 마이너스 값이죠. 마이너스 fx는 1000 곱하기 AV 30 곱하기 4분의 파이 0.03의 제곱 VOX 나가는 Z 그러니까 30 곱하기 코사인 60도 들어오는 거는 그대로 써주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fx가 318.0 뉴턴이라고 계산이 되니까 플러스일 것 같지만 이제 요쪽으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왼쪽 방향으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얘는 이 방향. 여러분들이 이제 부호를 헷갈리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는 위 방향을 여기서 y 방향으로 잡았는데 시그마 fy는 로 q voy 마이너스 viy 이렇게 해서 역시 이것도 다 마이너스를 이렇게 잡았네요. 마이너스 fy예요. 1000 곱하기 30 곱하기 4분의 파이 곱하기 0.03의 제곱 곱하기 얘는 이제 y 들어오는 z가 y 방향 성분이 없기 때문에 나가는 z만 생각하면 되죠. 이제 아래 방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0 사인 60도 그래서 fy는 550.1 뉴턴. 이것도 역시 아래 방향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F는 318.0 I 이게 사실은 XY를 이렇게 잡았으면은 I가 이 방향이고 이제 J가 오른쪽과 위쪽을 I와 J 벡터의 플러스 방향으로 잡았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써줘야죠. 마이너스를 붙여줘야죠. 마이너스 J 이렇게 해야 이 힘의 방향이 왼쪽 아래쪽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노즐 문제에 대해서 팁 1, 2, 3, 4, 5 있는데
뭐 이 팁 하나하나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보다는 예제를 통해서 이해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예제 6.4는 노즐에 적용되는 운동량 방정식에서 노즐을 통한 공기의 흐름이 있고요. 유입구에서 압력은 105kPa, 공기가 절대 압력이 101.3kPa, 대기압을 받는 대기 중으로 분출되고 있다. 노즐이 유입구 지름이 60mm, 유출구 지름이 10mm. 노즐이 아무래도 노즐 때문에 이제 이런 도망가려는 힘을 받게 되니까 플랜지로 이제 관과 연결이 되어 있다. 이 플랜지에 가해지는 힘을 구하라 하는 얘기죠. 공기의 밀도가 1.2kg 세제곱미터. 노즐 자체의 무게는 무시한다. 그러면 이걸 구하려면은 로큐 델타 V, 그러니까는 나가는 유속을 구해야겠네. 일단은 그러면 유속을 구하려면은 베르누이 방정식을 써야 되겠죠. 먼저 그래서 요 1번과 2번 단면 사이에 베르누이식이 일단 적용돼요. 그러면은 눈 감고 써야 돼요. 겜마분의 P1 플러스 2G분의 2 플러스 겜마분의 P2 플러스 2G분의 V2의 제곱. 자, 그러면은 Z1과 Z2는 일단 같으니까 서로 수평관계에서 서로 지워지고요. 또 2에서 대기 중으로 분출되고 있다 했는데 이제 절대 압력, 그러니까 뭐 절대 압력으로 표현을 해야겠네요. P1과 P2를. 그리고 여기 이제 유입구와 유출구 직경이 나와 있기 때문에 V1과 V2의 관계, 이게 6배 차이가 36배 차이가 되겠네. V2가 V1의 36배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해보면은 P1은 105라고 했으니까 105인데다가 이제 질량 밀도 단위 중량이 1.2, 그러니까 이제 로지니까 1.22 곱하기 9.81이 되고요. 105 곱하기 10의 세제곱이 되겠네요. 플러스 2G분의 이제 V1은 그대로 써주고, 이게 겜마 똑같죠. 1.22 곱하기 9.81분의 이번에는 101.3 곱하기 10의 3승 플러스 2G분의 이번에는 36배라고 36제곱 V1의 제곱 하면은 이제 V1에 대한 식이니까 계산을 해보면 2.16 미터 퍼 세컨드고요. V2는 36배니까 77.9 미터 퍼 세컨드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운동량 방정식을 적용을 하면 시그마 F라고 해봐야 X방향 플랜지에
가해지는 힘, x 방향은 그거 힘 하나죠. 그리고 1번 단면에 가해지는 압력에 의한 힘 두 개는 P1A1 플러스 플랜지 힘이에요. 이게 로 Q 델타 V, 델타 V니까 VO 마이너스 VI. 예. 그래서 P1A1은 사실은 이제 이게 실수가 P1의 압력이 105kPa이라고 했기 때문에 105에다가 단면적을 곱해주기가 쉬운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이제 이거를 대기를 절대 압력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105인 거고, 대기 압력을 0으로 상대 계기 압력으로 표현을 한다면은 105 마이너스 101.3이 돼야 되는 거죠. 곱하기 10의 3승. 여기에다가 단면적 4분의 파이 0.06의 제곱 플러스 이제 F 렌즈에 가해지는 힘은 1.22 곱하기 Q 하면은 이제 뭐 아무거나 해도 되지만 77.9를 쓴다면 요 나가는 유출구 지름 10mm에 대한 단면을 써서 4분의 파이 곱하기 0.01의 제곱 곱하기 V0 마이너스 VI 77.9 마이너스 2.16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F는 계산을 해보면은 마이너스 9.89 뉴턴 왼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됩니다. 그렇죠? F가 왼쪽으로 작용을 해야 얘가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아둘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이 곡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관이 이제 구부러짐으로 인해서 관벽에 힘이 가해지고 이거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플랜지로 이어놓게 되죠. 플랜지에 가해지는 힘을 구하는 문제인데 여기서 뭐 팁을 뭐 자세히 읽어보는 것보다는 예제를 풀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6.5가 곡간의 운동량 방정식을 적용하는 문제입니다. 그림을 보면은 곡간의 지름이 1m이고 비중이 0.94인 원유가 유량 2세제곱미터/세컨드의 정상류 상태로 운반되고 있다. 이 곡간이 수평 평면 위에 30도 각도로 휘어 있다 그랬어요. 그 수평 평면이니까 이 그림은 위에서 본 그림이에요. 옆에서 본 그림이 아니고 위에서 본 그림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 곡관의 무게가 연직 방향으로 작용을 하는데 이 연직 방향은 이렇게 지금 XY 평면의 수직인 방향. 그러니까 요 지금 화면에서 위에서
화면 위에서 화면 아래로 향하는 방향이 이제 W 자중이 작용하는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제 BMW 자동차 마크처럼 생긴 이게 이 자중이 이런 방향이 아니고 이 화면의 위에서 아래로 작용하는 방향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그림입니다. 곡간 내 기름의 최적은 1.2 세제곱미터이고 곡간 자체 무게는 4kN, 곡간 중심에서의 압력이 75kPa, 계기 압력이네요. 곡간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힘을 구하라. 여기서 이제 유속이 주어지질 않았는데 유량과 지름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유속을 구해보면은 유속은 Q 나누기 A니까 2 나누기 4분의 파이 1제곱 하면은 2.55 미터 퍼 세컨드이다. 이게 유속이고요. 그리고 이 W는 곡간의 무게에다가 플러스 곡간을 채우고 있는 기름의 무게를 다 더해야 곡간의 무게가 되겠어요. W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X, Y, Z로 나누어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X 방향은 시그마 fx는 로 q v ox 마이너스 v ix 항상 같은 식이에요. X 방향에 작용하는 힘은 곡간 내부의 압력이 단면에 작용하는 힘, 그리고 이제 볼티드 플랜지에 의해서 고정하는 힘,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PA 플러스 FX 이게 있고 PA가 양쪽에서 작용을 해요. 양쪽에서 작용을 하는데 작용하는 방향이 이제 30도만큼 틀리기 때문에 오른쪽에 나가는 단면에 작용하는 압력에 의한 힘은 마이너스 PA 코사인 30도. 이것이 로 0.94 곱하기 1000 곱하기 Q는 2고 곱하기 2.55 코사인 30도 마이너스 2.5. 이렇게 하면은 P는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fx를 구할 수가 있겠죠. P는 우리가 75kPa 알고 있기 때문에 단면도 알고 있고, 따라서 fx를 구하면 마이너스 8.53 kN이 되겠다. 그 다음에 y방향을 구하면은 시그마 fy는 로 q voy 마이너스 viy 되겠죠. 이 경우에는 이제 fy 유입 단면에서의 압력에 의한 힘의 y방향 성분이 없단 말이죠. 그리고
요 출구 단면의 성분은 플러스 방향의 성분이 있네요. 그죠? P A 사인 30도는 0.94 곱하기 1000 곱하기 2 곱하기 그래서 마이너스 2.55 사인 30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FI를 구하면 마이너스 31.8 킬로 뉴턴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Z 방향은 이게 무게가 작용하는 방향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FZ 그러니까 FZ 는 이제 무게니까 요 화면에서 위로 튀어나오는 방향이 플러스죠. 무게는 반대로 작용하니까 마이너스가 되겠고 플러스로 해도 이게 마이너스 값으로 계산이 돼요. 그리고 역시 마이너스 WT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플러스로 작용을 해도 플러스가 마이너스일지 모르니까 좌표에서 플러스 방향을 기준으로 이렇게 다 얘기를 해도 이게 이제 0이 돼가지고 FZ는 마이너스 15.1 킬로 뉴턴 이렇게 된다면은 이제 아래로 향하는 힘이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왜냐하면 이제 W는 곡관 내 당기 유체의 무게는 플러스 곡관 자체의 무게가 4kN. 그러니까 얘는 이제 0.94 곱하기 9.810 곱하기 1.2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5.1 킬로 뉴턴이죠. 정확히는 이제 마이너스 요 좌표 축으로 봐서 마이너스 Z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FZ가 플러스가 돼야 돼요. 마지막 예제입니다. 움직이는 검사체죠. 이번에는 컨트롤 볼륨 자체가 움직이네요. 정지하고 있는 노즐로부터 속도 50m/s, 단면적 5제곱cm, Z가 분출되어 이동 중인 블록에 충돌하여 90도의 각도로 굴절되는데 거친 표면 위로 블록이 25m/s의 속도로 일정하게 미끄러지고 있을 때 블록이 미끄러지고 있네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블록에 작용하는 마찰력 F를 구하라. 물의 밀도는 1000kg/세제곱미터이다. 자, 이제 거친 면이니까 이제 마찰력이 이렇게 작용을 하겠죠. 하고 이제 블록도 움직이고 Z가 쏘아지고 이런 이동하는 기준 좌표계 자체가 이동하는 컨트롤 볼륨도 따라서 이동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컨트롤 볼륨은 요 Z를 포함해서 이렇게 잡고 그림처럼 마찰력, 반력, 무게 이렇게 작용을 하고 Z에 의한 운동량의 변화율도
계산을 해야 되겠고요. 역시 x방향 생각을 해보면은 FF는 일단 이제 X방향은 마찰력 밖에 없죠. 지금 무게는 연직방향으로 작용을 하니까 요 움직임을 방해하는 붙잡아두는 뭐 지지대 같은 게 아니니까 요 블럭과 바닥면이 접촉하면서 발생하는 마찰력 이거네요. 로 Q 프라임 VOX 프라임 마이너스 VIX 프라임. 왜 프라임을 붙였느냐 하면은 일단 Q 프라임은 검사 표면을 통과하는 유량. 검사 표면을 통과하는 유량. 그 상대 속도 개념이 들어가는 검사 표면에 대한 상대적인 속도에다가 단면적을 곱한 검사 표면을 통과하는 유량. 따라서 이거는 단면적은 뭐 그대로겠죠. VX 프라임을 곱했죠. VX가 아니고 X 프라임이라는 거는 상대 속도. 그러니까 Z가 50, 블럭이 25니까 상대 속도는 이제 25가 되겠네. 그죠?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이제 연직 방향으로 나가니까 X 방향에 나가는 유속은 이제 없게 되는 거죠. 요 IX는 이제 블럭에 대한 상대 속도. 이렇게 하면은 FF는 1000 곱하기 Q 프라임은 A가 5 제곱센티미터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곱하기 상대 속도 50 마이너스 25 이건데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25 이렇게 되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돼요. 마이너스 312 뉴턴이 되는 거죠. 이쪽으로 작용.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예제를 다 풀어봤고요. 6장의 진도는 이 정도로 해서 운동량 방정식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